안녕하십니까. 기능약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댓글 리뷰를 진행할까 합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비타민D 내성 파트에 올리신 댓글인데요. 원장님 영상을 애청하며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제가 올해 7월 20일경에 피검사를 했는데 비타민D 혈중 레벨이 118이 나왔대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비타민D 레벨이 높은 거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 보면은 되게 놀라셨나봐요. 비타민D 수치가 높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요. 이것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비타민D 수치가 높으면 나쁘다라는 강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비타민D 내성이라는 의미를 설명을 할 때 보면은 비타민D가 우리 몸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혈중 레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를 비타민D 내성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얘가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내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비타민D가 정상적인 레벨을 유지하더라도 내성이 없는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5000IU를 계속 드시다가 봤는데 118까지 올라갔다면은 그때 드시는 비타민D의 용량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2000IU를 낮춰서 드시면 이제 조절이 되면서 점점 내려오겠죠. 혈중 레벨이 118이 됐다고 뭐 치료를 해야 되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상태는 절대 아니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조절하시면서 또 한 3개월 또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재검사하셔서 지금 드시는 용량으로 혈중 레벨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잘 보셔서 본인 몸이 이 정도 먹었을 때 이 정도 유지가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절대로 118이 위험하거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 다음 영상은 제가 예전에 항사나 항염증, 항암, 완벽한 식단 이렇게 해서 제가 요리를 하는 거를 올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 밑에다가 최근에 또 누가 다셨는데 제가 버터를 사용하니까 왜 식용유가 아니고 버터를 썼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식용유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콩기름이죠. 그 콩기름이 대부분 또 GMO 콩으로 만들다 보니까 기능약자들이 원래 안 좋아하는 기름이기도 한데, 더군다나 대부분의 식용유는 또 플라스틱 병에 담겨져 있죠. 저희들이 몇 가지 주의를 권하는 것 첫 번째가 기름을 플라스틱 병에 담지 않는다. 식용유를 유리병에 담아놓은 식용유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잘 못 봤는데. 두 번째는 기름을 내는 그 자체가 GMO 성분으로 만들어낸 콩이거나 또는 얘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농약을 썼을 가능성이 높은 것들의 사용을 저희들은 자제하는 것들을 권하게 됩니다. 근데 버터 같은 경우에는 유지방이잖아요. 단백질이 문제인 거지 우유 안에 있는 지방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버터를 사용하시면 풍미도 좋아지고 먹어서 큰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버터 중에서는 기버터라고 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버터나 또는 프랑스에서 만들어낸,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 보면 버터를 올린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은 저희 집에서도 요리하거나 이럴 때 버터를 잘 사용합니다. 그 대신 너무 온도를 너무 올리거나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기능성 합성성 기능 저하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영상 밑에다 댓글 다셨는데, 이분이 신지로이드를 먹는데요. 신지로이드라는 게 뭐냐면 T4 호르몬입니다. 보통은 갑상선 기능 저하 환자한테 주는 약이죠. 근데 이걸 먹는데 매일 부종에 시달리고 있어요. 부종이라는 게 생기는 기전이 되게 많은데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부종도 생길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같이 일맥상통한 거라고 치면은 체중도 증가하고 있고 LDL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결국은 구별해야 될 게 신지로이드 때문에 부종이 생기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부종이 생기고 체중도 늘고 LDL도 올라가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신 거잖아요. 그게 안 좋다 보니까 신지로이드를 먹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걸 조절을 잘 된다면은, 만약에 갑상선 호르몬의 문제로 생기는 문제라면은 당연히 이게 조절이 좀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은 여러 가지 다른 추가 검사를 해서 내가 왜 지금 현재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 또는 이제 이 떨어진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원인부터 시작해서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질문해봤자 답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원인을 모르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결론만 얘기하면은 드시고 계신 신지로이드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주류약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약만 갖고 조절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거니까 기능약 병원을 찾아서 그 기능약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그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베리베린 파티에 올리신 댓글인데요.
이분이 이제 메포민하고 베리베리에 대한 효과를 이제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60세로서 당뇨 전 단계이긴 한데 누님이 당뇨가 심해서 헤모글로빈 A1C가 7.5에서 8.0이면 되게 높은 거죠. 근데 베리베리를 권장해서 먹었는데 효과를 못 보셨대요. 그러고 나서 메포민을 먹으니까 혈당 조절이 잘 된대요. 이건 당연할 것 같은데 두 가지 약물에 대한 기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뭐 비슷한 약이 아니고요. 다른 기전의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목적이 좀 다르다는 거죠. 메포민 같은 경우에 기전이라는 거는 얘를 먹었을 때 장관 내에서 내가 먹었던 탄수화물의 흡수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었을 때 이만큼 빨리 흡수한다면 얘를 먹으면 천천히 이렇게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만들어지는 게 좀 줄어드니까 효과적으로 나타날 거고, 저희들도 기능의학자이면서 메포민 쓰는 거 되게 찬성합니다. 마치 모든 약은 다 반대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당뇨 환자가 오거나 이럴 때 제일 먼저 쓰는 게 메포민이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쓰셨으면 좋겠고, 베리베리는 어떻게 보면은 천연 허브에서 추출한 성분들 중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과 함께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역할, 그리고 장내의 세균의 불균형을 해결해주는 역할, 뭐 이런 것들 세 가지 역할을 가지고서 이 환자의 검사 결과가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컴바인되어 있거나 할 때는 보조제로 저희들이 쓰는 거예요. 이것만 쓰면은 당뇨가 조절된다라고 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분들은 메포민을 먹기 싫으니까 약이라고 생각하니까 베리베리를 받고 싶어서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고가 잘못되신 거죠. 메포민 충분히 쓸 수 있고요. 이걸 조절하는 과정에서 내가 식단 조절하고 운동 조절해서 이런 약을 안 먹어도 되는 몸을 만들려는 노력을 같이 하셔야 되죠. 그렇게 가다 보면은 혈당이 조절이 잘 되니까 메포민의 양을 줄일 수도 있고 그러다가 끊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위산 저하를 의심하는 증상이라는 파트에 올리셨는데, 이분이 속이 가끔 니글거린대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고, 근데 통증은 없다고 하시고 평소 때 성격은 약간 예민하다고 하시는데, 이게 대장 검사나 헬리코박터 검사는 정상이었다고 하십니다. 일단 헬리코박터 균이 없다라는 거는 좋은 소견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균이 없다라는 의미지 위장 기능이 정상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병원에 오면은 대부분 다 위장 기능 검사와 함께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서 헬리코박터가 정상일지라도 위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그 위장 기능을 높여주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내과적인 문제도 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속이 니글거린다는 게 단순하게 위장의 문제만 있을 때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간 기능이 안 좋거나 해도 느낄 수 있는 증상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증상 하나만 갖고서는 그걸 거꾸로 찾아 들어갈 수가 없다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검사를 통해서 내 몸에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걸 다 찾아서 찾아진 문제들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능의학적인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댓글인데요. 히스타민 과민증 세 번째 파트에 히스타민 풍부한 음식 파트에다 올리셨는데, 이분이 두 가지 질문하셨어요. 히스타민 반응이 있어서 사이트레이트 종류를 먹지 않는데요. 구연산 마그네슘도 안 좋을까요? 사이트레이트가 구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트레이트 자체가 히스타민의 분해를 하는 DAO를 만드는 걸 억제하기 때문에 디아민 옥시다제의 효소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히스타민 인토런스를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이 마그네슘이 히스타민 인토런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만든 거라서 추천하는 영양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드시는 게 알러지가 있거나 히스타민 인토런스가 있는 환자들한테 도움이 됩니다라고 주는 영양제죠. 근데 이거는 혼합되어 있잖아요. 사이트레이트하고 마그네슘을 같이 붙여놓은 건데 그 이유가 흡수율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해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작용이 기량하잖아요. 하나는 히스타민을 좋게 만들고 하나는 나쁘게 만드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저라면은 구연산 마그네슘을 히스타민 인토런스 있는 환자들한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마그네슘 중에는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또는 뭐 말레이트 마그네슘 또는 트리오네이트 마그네슘 뭐 이런 식으로 종류가 되게 많고, 제 닥터덕.kr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은 트리오네이트 마그네슘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BBB를 통과해서 뇌로 들어갈 수 있는 마그네슘이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는 그런 신경학적인 다른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마그네슘이 필요할 때는 트리오네이트 마그네슘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겠고, 나머지 사과산 말레이트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그냥 편하게 뭐 이런 부작용이 없으니까 드실 수 있겠죠. 그래서 히스타민 인토런스 때문에 걱정하시면서 마그네슘 먹겠다고 하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마그네슘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파인애플 먹으면 혀에 염증이 생기는데, 이런 분 많이 보죠. 파인애플이나 키위 먹으면 혓바늘 돋는다는 분이 있는데, 이런데 브로멜라인 영양제를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건 뭐냐면은 그 브로멜라인 성분
성분 자체가 파인애플에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성분만 뽑아서 영양제로 만든 건데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죠.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파인애플이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이게 효소제인데, 브로멜라인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혀에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파인애플 안에 그 맛을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새콤하고 달콤하고 그 맛을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게 입에 자극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분해염이 잘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안 드시는 게 맞겠고, 지금 이런 영양제로 나온 것들을 먹는다고 해서 혀에 염증이 생기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